기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쓰지 않을 뿐이라오. 김정숙. 공자의 제자 자공이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옹기에 물을 길어 밭으로 나르고 있었다. 자공이 노인에게 말하기를, 용두레라는 기계가 있는데 하루에 100이랑씩 물을 댈 수 있습니다. 힘을 적게 쓰고도 공은 많을 것이니 써보시지요. 라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기계라는 것은 반드시 기계로서의 기능이 있게 마련이요. 기계의 기능이 있으면 자연히 기계의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기계의 마음이란 효율성과 같은 것인데, 이처럼 효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본성을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면 생명이 자리를 잃게 되고, 생명이 자리를 잃으면 마침내 도가 깃들지 못하게 되지요. 내가 기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쓰지 않을 뿐이라오. 장자 천지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장자는 현대인이 안고 있는 기술 문명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통찰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기계를 단순히 도구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기계가 인간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깊이 성찰했다. 이야기 속 노인은 힘들게 물을 나르면서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간다. 하지만 기계를 사용하는 순간 인간은 속도를 추구하고 결과를 계산하며 기계처럼 사고하는 존재가 된다. 장자는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마음 상태, 기심을 문제 삼았다. 기심이란 무엇인가? 계산하고 효율을 따지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최적화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결과에 집착하며 더 빠르고 더 많이 추구하게 된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만든 기계의 논리에 종속되고 만다. 장자는 이 지점을 경계했다. 그는 기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물은 것이다. 노인은 알지만 쓰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는 기계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의식적인 거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효율성만 따지는 기계의 마음에 물들지 않으려면 사랑이라는 참된 인간이 본성을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긴 조선 후기 실학자의 작품을 보면서 장자의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 전통 회화 가운데 기계에 대한 그림은 대부분 실학과 관련이 있다. 조선의 국가 이념인 성리학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다 보니 고달픈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백성의 실생활을 돕는 실학이 대두하게 되었다. 실학의 핵심 가치는 실제에 근거하여 사실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였다. 문인화가 윤두선은 실사구시의 가치관을 지닌 대표적 인물이다. 유학뿐 아니라 천문, 측량, 방법, 농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실사구시의 화풍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양반이 신분이지만 서민의 일상에 주목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훗날 김홍도가 흥미진진한 풍속화의 세계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윤두서의 선구적인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윤두서의 채애도는
봄날 산기슭에서 나무를 캐는 아낙네를 그린 그림이다.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나무를 캐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몸을 돌려 뒤를 보고 있다. 모름지기 나무는 캐는 것이 있고 뜯는 것이 있다. 허리 굽혀 나무를 캐는 여인이 손에 뾰족한 것이 들려 있는데 뿌리까지 먹는 나물은 이런 연장을 사용해야 채취하기 쉽다. 시골 안악의 모습을 이처럼 세심하게 묘사한 윤두서의 시도는 신분에 따라 사람조차 도구로 여기던 당시로서는 실로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러니 채도야말로 장자가 유려했던 기계의 마음에 물들지 않은 소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개성 넘치는 자화상으로도 유명했던 윤두서는 인물화는 물론 풍속화와 산수화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그 중에서도 상공업이 발달한 조선 후기 사회상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 주목된다. 선차도가 그것이다. 선차란 회전축을 돌리면서 작동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그림에는 한 사람이 발에 피대를 걸어 회전식 기계를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긴 칼날을 대어 함지박을 깎는 중이다. 인물의 자세와 표정에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서민의 삶을 섬세하게 관찰한 윤두서의 따뜻한 시선이 돋보인다. 선차도는 1713년 무렵에 제작된 그림인데 이 시기는 윤두서의 집안이 가장 융성했을 때였다. 당시 그의 집에는 노비가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윤두서가 노비에게 일을 시킬 때 온화한 얼굴로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며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우리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풍속화를 시도한 것은 훌륭한 인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듯하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윤두서의 숭고한 실학 사상은 후손인 정약용에게로 이어졌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실학자를 꼽으라면 누구나 정약용을 언급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약용의 어머니가 윤두서의 손녀였기에 그가 윤두서의 외증손자였다는 사실이다. 정약용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암선생연보에 의하면 정약용 스스로 나의 정부는 외가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고 할 정도로 외모는 물론 정서적인 면에서 외가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훗날 정약용이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린 것도 윤두서의 영향 덕분이라 여겨진다. 정약용은 정조가 가장 아꼈던 신하로도 유명하다. 정조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약용에게 자신이 꾸민 화성 건설을 지시했다. 새로운 축성법을 고안하기 위해 정약용은 많은 공부를 했고 이를 현실로 이루어냈다. 치밀하게 기획된 정약용의 성곽 설계로 인해 화성을 건설하는 데 3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처럼 화성 축성을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된 기계는 거중기였다. 화성 축성을 지시한 정조는 정약용에게 무거운 돌을 높은 곳으로 올리다가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약용은 서양 과학서적인 기기도설에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기계를 보고 화성공사에 유용한 거중기를 창안했다. 거중기는 4m 높이에 위로 4개, 아래로 4개의 도르래가 달려있다. 가장 높은 가로막대에는 2개의 도르래를 더 달아 당기는 힘을 줄였다. 새로운 운반 도구인 거중기는 현장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공사 기간을 단축했을 뿐 아니라 4만 량의 비용을 절감해 정조를 기쁘게 했다. 화성건설의 세부 내용을 기록한 화성 성역의궤를 보면 유형거라는 수레도 사용했는데 이 또한 정약용이 창안했다고 한다. 유형거는 수레바퀴에 수평을 유지하는 장치를 달아 무거운 짐을 싣고도 경사로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고안한 수레이다. 거순기와 유형거의 발명은 백성을 아꼈던 정조와 정약용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였다. 장자 천지편의 이야기와 옛 그림 감상을 통해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장자가 우려한 기계의 마음이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면을 확인하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를 따라가며 효율과 속도를 기준으로 삶을 판단한다. 이는 장자가 말한 기계의 마음과 상당히 닮았다. 장자는 기심이라는 말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계산과 편의, 효율에 사로잡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경제성만 생각한 채 생명을 가볍게 여긴 탓이다. 문제는 기계 자체가 아니라 기계의 마음이다. 어떻게 하면 기계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이지만 희망은 있다. 노비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했던 윤두서의 인품과 성을 쌓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된다는 백성에 대한 정조의 사랑과 정약용의 노력을 깊이 새긴다면 장자가 염려한 기계의 마음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장자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성비와 효율성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